네, 안녕하세요. 한국 CS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독학으로 끝장내는 SMAT 교재는 제가 초창기부터 시험 경향을 분석하고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시험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집필한 교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출제된 내용만을 상세하게 수록한 핵심 교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독학 수험생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매우 도움이 되는 수험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13강부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강에서부터는 서비스 물리적 환경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적 환경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가 물리적 환경을 서비스 스케이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비스와 스케이프를 합성한 의미죠.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 접점에서 인식되는 모든 비인적 요소를 의미를 합니다. 즉 고객과 상호작용을 통해 전달되는 환경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무형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유형적 요소와 마케팅 도구의 일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리적 시설은 그렇죠. 서비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인 무형성을 극복하는 데 아주 유용한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죠. 물리적 환경의 개별적 차원들은 고객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환경으로 인식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물리적 환경 차원을 한번 살펴보면 베이커가 제시한 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 베이커는 물리적 환경을 크게 3개 차원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자, 첫 번째가 주변 요소, 두 번째가 이제 디자인 요소, 세 번째가 이런 사회적 요소인데, 자, 주변 요소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즉각적으로 뭐한다 인지할 수 없는 배경적인 요소예요. 하지만 뭐예요? 당연히, 네, 여기 보세요. 당연히 갖추어야 할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시험에 출제가 되면 어떤 요소죠? 바로 주변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이 주변 요소가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못할 때 인지를 합니다. 왜냐? 이 주변 요소는 당연히 어때요? 그 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이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바로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인지할 수 없는, 인지하지 않는 요소인 거죠. 하지만 이게 뭐예요?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못할 때 비로소 그때 인지하는 요소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보세요. 실내 온도, 조명, 습도, 향기 이런 건 어때요? 당연하게 갖추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걸 바로 인지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게 없을 때, 부족할 때, 그때 인지가 되는 요소가 바로 이 주변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이제 디자인 요소는 주변 요소에 비해 여기 보시면 반대죠. 반대. 고객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요소. 자, 시험에 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베이커에 의한 차원에서 이 부분이죠. 주변 요소에 비해 고객이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요소이며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형에 제가 이렇게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형, 시험에서 일반형, 그리고 사례형, 형에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 어떻게 보면 이제 키워드죠. 키워드. 그리고 여기서는 이 1, 2번이 키워드가 될 수 있죠. 그 디자인 요소는 서비스에 대해 당연히 뭐예요? 긍정적 시각을 갖게 하고 물리적 환경에 접근 행동을 자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미적 요소, 건축미라던가 색상, 그리고 기능적 요소로는 이런 레이아웃이라던가 안정성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그 강남에 오픈한 그런 특급 호텔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제 식사하러 이렇게 방문을 했지만 그 호텔의 물론 인테리어라던가 그런 건축물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구경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 한참 이렇게 늦어졌는데, 어쨌든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 어때요?
이런 물리적 환경에 우리가 고객들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이제 사회적 요소는 인적 요소인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접점에서 뭐 직원의 수라던가 또는 유니폼이라던가 또는 직원의 외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예요? 고객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또한 매장 내 다른 고객의 모습이라던가 또는 다른 고객의 수는 당연히 뭐예요? 고객 간의 이런 사회적 요소에 영향을 우리가 미칠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커가 제시한 물리적 차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물리적 환경의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리적 환경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먼저 일반적인 영향을 보면 기업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이런 시설, 환경적인 부분은 특히 그 호텔이라던가 리조트 이런 부분에서 특히 좀 더 중요한 요소가 되죠. 기업의 무형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죠. 무형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의료 서비스 자체가 어때요? 이런 무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 가면 그 의료진들의 그런 양력이라던가 또는 뭐 어디를 뭐 수료했다 또는 어디서 뭐 경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벽에 이렇게 많이 걸어 놓은 거를 좀 보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러한 의료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무형성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죠. 아무래도 무형성이라는 건 뭐 눈에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는 잘 믿으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뭐예요?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제시하는 게 이런 물리적 시설 환경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고객과 종업원의 행동이나 관계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서비스 기업의 분위기, 이미지에 영향을 또한 미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당연히 뭐예요? 고객 구매 의사,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 대표적인 예로 이러한 물리적 시설 환경이 되게 중요한 업종이 이런 숙박 업종인데 그 시설이 되게 노후되었거나 좋지 않을 때 어때 우리는 그 숙박에서 잘 안 자려고 하죠. 당연히 구입을 안 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객 구매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바람직한 물리적 환경은 직원의 생산성, 직무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 물리적 환경의 일반적인 영향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말 바꾸기로 이렇게 출제가 좀 잘 되는데, 뭐 물리적 환경은 뭐 직원의 생산성 향상에는 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로 출제가 되는 것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주의해서 보세요. 자, 물리적 환경은 또 이 부분이 그대로 시험에 출제가 되었는데 서비스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라고 몇 번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딱 주의해 놓고 써놨습니다. 물리적 환경은 뭐한다? 서비스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는 뭐예요?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물리적 환경이죠. 물리적 환경은 자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충성도, 고객 충성도죠. 고객 충성도는 종속변수예요. 근데 자, 물리적 환경이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이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그럼 어떻게 미치느냐? 이 물리적 환경이 자,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뭐 한다? 다른 조절 변수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조절 변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조절 변수들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뭐 직원의 뭐 성격, 특성이라던가 뭐 문화라던가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 조절 변수를 통해서 이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를 보는 거지. 바로 이 물리적 환경이 뭐한다? 직접적으로 고객 충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꼭 좀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물리적 환경의 일반적 영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고객과 종업원의 행동의 물리적 환경이, 자, 고객과 종업원에 미치는 행동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객의 구매 행위와 구매 서비스 경영, 물리적 환경은 뭐한다? 고객 구매 행위 그리고 구매 서비스 경험에 뭐한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 품질, 품질에는 뭐예요? 직간접인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까 고객 충성도에는 그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 서비스 품질에는 어때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진짜 많은 논문을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죠. 그리고 물리적 환경은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조정하고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 자, 예를 들면, 자, 내가 막상 일을 하는데 물리적 환경이 좋지 않아. 내가 직원이에요. 직원으로서 그 일을 하는데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너무 열악해. 그러다 보니까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원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선이 너무 불편해요.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때요? 직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자, 그 서비스 종사원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조직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면 뭐예요? 궁극적으로 기업의 운영 효율성도 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물리적 환경, 이런 그 서비스 전달 프로세스가 아주 잘 되어 있다면 직원의 어때요? 작업 능률이 올라가겠죠. 직원이 만족함으로써 그 직원의 그 업무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 조직의 업무 능률도 같이 함께 올라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뭐예요? 궁극적으로 기업의 운영 효율성까지 높이게 된다라는 거죠. 다음 물리적 환경은 고객과 종업원에게 보시면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환경으로 인식되어 고객과 종업원의 내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파트 5 마지막 파트인데, 자, 성인 학습자의 교육 훈련과 코칭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성인 학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자, 성인 학습은 다양한 특성을 지닌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욕구와 흥미를 만족시켜주기 위한 주도적 교육이다. 그리고 지도자와 교수, 교육 장소와 시간, 교육 목표와 과정 평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이 뭐예요? 성인 학습이기 때문에 이런 융통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인 학습은 이런 뭐한다? 자발적 학습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성인 학습자의 좀 특성을 볼게요. 시험에 이 부분에서는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특히 최근에 시험을 보다가 이 심리적 특징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을 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각각의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를 해 두시면 됩니다. 자, 신체적 특징을 보면 당연히 뭐예요? 성인 학습은 육체적 노화로 인해서 이런 신체적 기능이 점차 쇠퇴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뭐한다? 효과적인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죠. 그리고 성인 학습자의 이런 신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시험에 이제 주로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에요. 조명을 밝게 유지하고 큰 목소리로 천천히 명확한 발음으로 교육해야 하는 것은 성인 학습자의 어떤 특성입니까? 라고 나오면 뭐한다? 신체적 특징이라는 거죠. 다음에 심리적 특성은 자기중심적인 경향. 어때요?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고집이 세지면서 더 세지면서 자기중심화가 되죠. 좀 성격 자체가 어때요? 고착화가 되죠. 그리고 경직성.
내향성, 그 조심성이 더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서 충분한 학습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학습자에게 친근한 사물 및 상황을 좀 활용해서 교육을 해야 효과가 크겠죠. 다음 사회적 특징을 보면 여기 보시면 다양한 사회 문화적인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그 책임 이행의 동일선상에서 성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그렇죠. 우리 성인들은 이제 20세가 되면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딱 성인이 되면, 자,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취업을 하게 되죠. 자, 취업을 하고 이제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죠. 출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또 뭐야, 은퇴를 하게 돼요. 자, 이러한 이러한 생의 주기를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 학습을 할 때에는 이러한 다시 좀 더 돌아가서 얘기하면, 자,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그런 뭐냐면 역할과 사회적인 그런 책임이 따라요. 성인이기 때문에 각각의 그런 책임과 역할이 따르는데, 이러한 책임 이행의 선상, 그죠? 동일 선상에서 이러한 성인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의미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학습의 특성,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이제 성인 학습 이론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가지 이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이론이 시험에 좀 많이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관점 전환 학습입니다. 자, 관점 전환 학습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자, 제가 키워드만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 핵심만. 개인의 뭐한다? 개인의 관점을 바꾸는, 각 개인의 관점을 바꾸는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각 개인의 관점을 바꾸어주는 학습인데, 여기 보시면 경험에 대한 비판적 사고, 반성, 반추 등을 통해 학습자가 뭐한다? 관점이라던가 그 의식을 재형성하는 것에 주목하는 이론입니다. 기존의 관점이라던가 의식이 전환되는 것을 우리가 학습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험의 의미를 새롭게 혹은 수정하여 해석하는 과정의 이론이다. 그 다음에 개조주의 학습은 여기 보시면요, 관점 전환 학습의 의미를 포괄하는 광의 개념,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외워두세요. 자, 개조주의 학습은 관점 학습의 의미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에요. 뭐냐면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개인의 삶과 행동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자, 이것이 뭐냐? 이게 키워드예요.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전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주목하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조주의 학습은 이 관점 전환 학습을 포괄한다고 그랬죠. 자, 관점 전환 학습은 누구에게 주목되어 있다? 개인이에요, 개인. 근데 개조주의 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뭐냐? 이 개인의 변화가 더 확장된 거죠. 확장되어서 이게 뭐야? 사회의 변화까지도 도모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개조주의 학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개조주의 학습은 익숙한 관습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익히고, 이러한 지식을 사회적 관계망으로 확장시켜 뭐한다? 타인과 공유하는 학습을 강조하는 이유. 이게 키워드인 거죠. 그래서 개조주의 학습은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관점 전환 학습이 한 부분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이 큰 게 개조주의 학습이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 관점 전환 학습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관점 전환 학습은 개인의 관점을 바꾸는 거에 중점을 두는 학습이라면,
개조주의 학습은 뭐 한다? 자, 개인에서 더 나아가 뭐예요? 개인의 변화가 더 나아가 확장해서 사회적인 변화까지 확장시키는 게 바로 개조주의 학습이다. 그래서 키워드는 이 부분이라는 거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이제 훈련 대상자에 따른 교육 기법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교육을 진행을 할 때 어때요? 연차별로 또는 직급별로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자, 직급별로 한번 그 어떤 교육을 어떤 기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입사원. 자, 이 부분도 시험에 이 부분은 매우 잘 나옵니다. 네, 매우. 특히 이 교육 기법 있죠? 다른 건 안 나오지 않아요. 다른 건 나오지 않고 작업자에게 해야 될 교육 기법, 그리고 관리자에게 진행해야 될 교육 기법이에요. 네, 정말 제가 시험 팁까지 이렇게 다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교육 기법, 특히 시험에 지금까지 거의 출제된 내용을 보면 다 교육 기법이었어요. 교육 내용보다는. 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회사에 대한 친근감, 그리고 직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발전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부여하는 교육을 하게 되고, 회사의 경영 이념과 분위기 등 조직 문화를 익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의 교육 기법을 보면 아무래도 뭐예요? 조직에서 기대하는 역할과 역할 행동 및 조직 생활의 협동 의지를 제고하는 그런 교육, 그리고 동료나 상사, 고객에 대한 매너 교육 또는 조직 몰입을 제고하는 교육을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교육 기법으로 보면 이제 멘토링이 있죠. 멘토링이라던가 또는 이제 강의식 방법으로 이렇게 교육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다음 그러면 작업자에 대한 교육은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느냐? 작업자는 여기 보시면 그렇죠. 부여받은 직무의 성공적 직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게 작업자의 교육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로 직무 관련 지식이라던가 기능, 태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 기법으로 보면 그죠? 실습이라던가 이제 현장 교육, OJT 또는 직업 학교 훈련 및 대학 위탁 교육제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보면 관리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그런 의사결정과 지위 및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고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이제 수행하는 교육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하위 관리자와 중간 관리자, 최고 경영층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하위 관리자는 작업 지도라던가 작업 방법 개선 등 먼저 기술적 능력이죠. 기술적 능력에 대한 교육 또는 직장 내 인간관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의 경우는 비교적 좀 광범위한 경영 문제를 아무래도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원칙과 관리자로서 필요한 관리 기술의 지도라던가 또는 인간관계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최고 경영자는 경영의 개념적인 능력에 대한 주 포커스가 경영인 거죠. 경영 운영, 경영 관리 이런 경영의 개념적인 능력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자의 교육 기법을 보면 이제 감수성 훈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감수성 훈련이라는 거는 그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이 훈련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신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현재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한 다음에 나의 감정이 상대에게, 타인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럼으로써 자신의 감성을 뭐라 그럴까, 일깨우는 그런 훈련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사례연구법, 모의훈련, 역할연기법, 행동모델법, 그리고 이제 세미나 이런 식으로 교육이 된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시험을 볼 때 관리자 교육 기법에 뭐 해당하지 않는 거는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또는 관리자 기법의 교육 기법에 해당하는 거는 특히 감수 훈련이 주 출제의 내용이에요. 감수성 훈련. 감수성 훈련은 뭐다? 무조건 관리자 교육이구나 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 이제 코칭. 자, 3장의 이제 코칭, 서비스 코칭과 멘토링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칭의 의의를 한번 살펴보면, 코칭은 관리자나 상사가 보세요. 성과 관련 문제예요. 코칭은 주로 뭐와 연결이 된다? 그 기업의 성과죠. 성과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뭐 한다?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상호 과정이다. 자, 쉽게 얘기해서 코칭은 직원의 능력을 개발해서 뭐예요? 그 조직 또는 기업의 성과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코치와 코칭을 받는 사람이 여기는 왜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코칭은 뭐 위, 아래, 위계 관계가 아니고 뭐야? 파트너십을 이루는 거죠. 파트너를 이루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파트너십을 이루어 뭐한다? 스스로 뭐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코칭이라는 거. 그리고 서비스 코칭을, 코칭 중에서도 이제 서비스 코칭은 접점 직원의 행동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서비스 기업에서 이런 서비스 코칭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서비스 코칭은 접점 직원 행동을 변화시켜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코칭은 여기 보시면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무슨 관계다? 협력적인 관계. 협력적인 관계라는 건 뭐예요? 파트너, 서로가 뭐예요? 코치와 코치를 받는 사람이 서로 협력적인 파트너십을 이루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관리자에게 직원의 능력을 함양하고 촉진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학습시키는 새로운 관리 역량, 즉 코칭 스킬이 이제 당연히 요구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칭의 키워드를 좀 살펴보면 이거예요. 직원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뭐다?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코칭은 무슨 관계다? 파트너십 관계이다. 파트너십 관계. 그리고 당연히 협력적 관계이다. 그리고 이 코칭은 뭐 한다? 개인의 성장, 그죠? 성장을 스스로 성장하는 거를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어서 이제 코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치의 역할은 이제 일반형으로 주로 이게 출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코치의 역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 항목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의미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코치의 역할 중에서 뭐 말 한 마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문화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는 사람은 그럼 뭐예요? 이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게 되면 먼저 후원자의 역할을, 직원들이 개인적인 성장과 경력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옆에서 이렇게 결정해주는 사람인 거죠. 아무래도 어때요? 이 멘티들은 개인이 성장하고 또는 경력상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걸 달성하는지를 잘 모르죠. 그럼 옆에서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또 역할도 하는 거죠. 일단 멘토는 또 멘토의 역할을 여기 보시면 어떤 분야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며 기업의 정치적 역학 관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 및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뭐한다? 이러한 파워를 형성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인 거죠. 다음 평가자는 직원들의 성과를 관찰하여
적절한 피드백이라던가 지원을 하기로 직원과 약속한 사람이고요. 직원에게 적절한 피드백이라던가 지원을 하는 사람이고, 역할 모델이라는 거는 말한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이 역할 모델은 연결형으로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어요. 말하는 바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역할 모델이 되는 거죠. 다음 교사는 직원의 업무상 비전, 가치, 전략, 서비스, 제품, 고객 등에 관한 뭐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또 수행하는 게 바로 교사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 이 5가지와 각각의 그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코칭을 할 때 여러 이제 코칭 모델에서 그로우 코칭 모델을 좀 보도록 할게요.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됩니다. 예를 들면 이거는 딱 시험 그 문제가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딱 그거예요. 그로우 코칭 모델의 단계를 묻는 거예요. 단계 순서. 예, 순서를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에서 단계가 올바른 것을 뭐 선택하시오. 또는 괄호 넣기로 나와요. 예를 들면 2단계 가로를 해놓고 2단계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내용은 이런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로우 코칭 모델은 꼭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1단계 우리가 코칭을 할 때 그로우 코칭은 먼저 목표를 설정을 합니다. 자, 목표를 설정을 할 때는 당연히 뭐예요? 단기, 장기적 목표를 같이 설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현재 나의 위치, 상태, 상황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어때요? 미래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화를 위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현실을 내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그리고 현황을 스스로 인식함으로써 뭐한다? 객관적으로 지금의 현실을 파악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다음 대안 탐구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대안을 탐구를 하는데, 그러면 목적주의로 가는 방법, 내가 이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뭐를 통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 방법들을 모색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마지막으로 이제 실행 의지를 확인하는 단계인데, 즉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그걸 수출했다면 그 다양한 많은 대안들 중에서 특히 최적의 대안을 몇 개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최적의 대안에 대해서 뭐한다? 실행, 계획을 세우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행동에 옮기는 것까지. 그러니까 바로 1, 2, 3, 4단계의 그로우 코칭 모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순서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멘토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멘토링. 자, 이 멘토링도 연결형 그리고 OX형의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멘토를 보면 멘토는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누가 하느냐? 주로 전문가와 선배인 경우가 많아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예를 들면 코칭은 꼭 전문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이 멘토 같은 경우는 그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또는 뭐예요? 그 분야의 경험이 아주 많은 사람 또는 그 분야의 선배가 이렇게 지도하는 거죠. 그래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하는 사람이며 조직 내에서 뭐한다?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 멘티에게 경력 회복과 대인관계 개발을 위한 후원 지시 피드백을 제공하여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직에서 멘티의 행동에 대한 뭐예요? 주로 이제 역할 모델이 되어주는 사람이죠. 멘토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멘티는 뭐한다? 멘토로부터 지도와 도움을 받는 피교육자이죠. 멘토링이라고 하는 거는 멘토링은 아까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경험이 풍부하고 유능한 사람이 경험이 풍부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거죠. 유능한 사람이 공식적이거나 또는 비공식적으로 멘티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또는 조직의 업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강력한 인간관계는 하고 이게 연결형 OX형에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그 의미를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멘토링을 실행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 부분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이 이제 시험에 자주 이렇게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에서는 시험에 이렇게 출제가 돼요.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여러분들이 다 외우셔야 돼요. 솔직히 이 의미보다는 이 항목을 여러분들이 아는 게 중요합니다. 경력 개발을 위한 멘토링. 첫 번째, 후원하기. 자, 멘티가 조직 내에서 바람직한 역할을 수행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또는 뭐 한다? 노출 및 소개하기. 경력 발전에 미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관리자라던가 또는 문서장 또는 직업적 접촉을 통해 소개를 시켜주며 능력 향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 경력 개발 위한 멘토링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럼 뭐예요? 노출 및 소개하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도하기. 멘티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인정받으며 경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전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멘토는 이 멘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멘티가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게 보호하고 또한 뭐예요? 불필요한 위험을 줄이는 역할도 하죠. 그리고 도전적 업무를 또한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멘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좀 성취감을 맛볼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그 멘티의 능력보다는 좀 더 위로 과한 그런 도전적 업무를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저와 함께 멘토링 역할까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